네, 뉴스와이드 참 2부 거두절미하고 난상토론 거두절미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심도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선 정치평론가, 이기주 시사평론가, 홍성민 동아대 정외과 교수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 박사님은 TV조선에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찾는데 좀 헤맸었습니다. 네. 느낌이 어때요? 스튜디오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예. 아직 좀 생소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곧 네. 편안해지실 거예요. 잠시 뒤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2시쯤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오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이 문씨시라서 그러니까요. 실수를 많이 하네요. 문희상 민주당은 문전성 시대예요, 진짜.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평론가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잘된 인사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차악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고육책 비슷한 그런 이제 차선에 대한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합의 추대를 계속 뭐 이제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박기춘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예. 그런데 그게 계속 여의치를 않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초재선 그 486 그룹에서는 박영선 의원을 또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섰는데 또 비주류 쪽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네. 그래서 또 나온 카드가 이제 박병석 부의장 얘기도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격적으로 문희상 카드가 이제 나온 건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번 그 비대위원장 선출이 주류 대 비주류 간의 경선 세대결로 가면은 이 뒷감당이 이제 안 된다. 그렇죠. 아마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마 누구도 특별히 이의 제기하지 않는 문희상 의원 카드로 일단 좀 이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 평론가님 문희상 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난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이제 예. 대선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수수방관한 사람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기류가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예. 이 평행성을 달리던 이 갈등이 좀 접점을 찾은 듯한 느낌이고, 다만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쇄신에 더 역동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인데 이런 분들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비대위 체제가 역시나 좀 관리형, 절충형 또는 힐링형으로 될 수 있다. 대선 패배 휴일증을 좀 다스리고 새 지도부에게 좀 일임하는 그런 뭐 중간 과정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문희상 카드. 좀 답답합니다, 저는. 답답해요? 우리가 지난 총선 때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하는 거라면 팔다리 다 자르고 갈 수도 있는 과감성이나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그런 데서 절박함이 없어요. 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잘할 사람, 과감하게 개혁을 할 사람이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냥 무난한 사람을 뽑겠다 한 게 문희상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대로 가면 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비상대책이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신 거죠? 전혀라는 수식어는 좀 강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나로서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라는 게 사실 절박한 쪽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당선이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뭐 당 색깔도 바꾸고 체제도 바꾸고 심지어 뭐 보수라는 것까지 배제한다 이런 얘기까지 갔었는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총선 과정 그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번에 꺼낸 비대위원 카드는 역시 절박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이제 어렵게 꼬여버린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대선에서 이제 패배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동안 이제 당을 주도했던 쪽에서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명한 모습. 일단 그거를 보이고서 그다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순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 과정 돌아보면은 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당을 주도했었던 이제 주류 세력 쪽에서 여전히 지난번 원내대표 자리에도 도전을 했고 아마 이제 당권 경쟁이 있게 되면 또 도전할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얘기를 하는 게 대단히 지금 이제 서로가 다시 이제 꼬여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문희상 체제가 사실은 한계가 뚜렷한 이제 체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혁신이나 좀 이런 어떤 쇄신 이 이미지하고는 사실은 좀 부합은 안 되거든요. 예. 문의원이 다만 이 중진으로서의 어떤 좀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예.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보면 아마 문희상 체제는 한계가 이제 뚜렷한 아마 그런 이제 관리형 체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이 혁신을 뭐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주도하기보다는 예. 다음 전당대회 일단 이제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그때까지 좀 한시적으로 일단 당을 관리하는 아마 여기에 좀 이제 제한적인 역할로 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봅니다. 친노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 전당대회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치러야 되는 건지 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면 그건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총선 지난번 4.11 총선 때 예. 판세가 그렇게 졌으면 예. 이미 그 당시에 뭔가 새로운 결단을 냈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대선에서 또 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민주당의 비대위에 대해서 비관적이냐면 예. 지금 하는 방식이랑 그 흘러가는 분위기가 똑같아요. 1년 전 그 4월달 이후에 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를 생각해 볼 때 두 예.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를 안 하면 딴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정당 정치의 발전사를 보면 명망가 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게 예. 발전의 반영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명망가 정당이다. 거기 모여있는 분들이 고관대작과 귀족 출신들이 많죠. 네.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하면 오히려 보수적이고 이 개혁이 잘 안 되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은 빨리 융통성을 보이고 개혁을 빨리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민주당 운동권 세력이고 과거에 다 사회 운동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별로 융통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정치 아니고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돼요. 그렇죠. 고만해도 된다. 예. 그런데 예.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정치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이른바 학생운동, 노동운동으로 정치 입문한 사람들이 많은 이 소위 민주당의 계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귀족화돼 있어요. 자기가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이걸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개혁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표를 안 주었는지 왜 대선에서 총선에서 졌는지를 몰라요.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선거 전략에서 패했다거나 아니면 이념적인 수준에서 정책적인 수준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예. 귀족화된 운동권의 귀족화된 비융통성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해체해야 돼요. 본인이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희생할 생각을 안 한다는 예.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예. 자꾸 사람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슨 룰을 바꾸거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저한테. 예.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본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신 거죠. 지금 그걸 몰라요, 아직도. 그것을 치환해 본다면 결국 친노 패권주의가 아직 살아 있다. 그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 후보에 나오신 분이 예. 대통령에서 지고 나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다 그만두고 나와야죠. 다 물론 뭐 나중에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부름을 통해서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고
박근혜 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예. 다 바꿨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비대위원 만들고 무슨 경선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거냐는 정상적인 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죠. 홍 교수님 생각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또 있는 뭐 다시 태어나려는 이제 목소리들 움직임 그런 거를 뭐 모두 다 싸잡아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일단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이제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권 교체 이제 원했던 국민이 뭐 여론조사하면 뭐 65% 뭐 그 이상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환경에서 대선이 이제 그 야당이 이제 졌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은 존립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정권 교체 바랬던 층한테는 좀 석고대절을 해야 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됐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대단히 그것이 이제 미흡했습니다. 미온적이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과거에 한나라당이 위기 맞았을 때 박근혜 당시 그 대표는 천막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이제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문희상 이제 비대위 체제가 뭐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또 있게 되는데 결국은 개파 간의 대결로 또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한쪽이 일단은 좀 뒤로 물러서 줘야 그 다음에 질서가 다시 또 일정 기간 또 모색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어떤 결을조차 없이 다시 개파 간의 대결로 다음 전당대회가 가게 돼 있고 필경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둘러싸고 아주 격렬한 또 이제 대결이 있게 될 겁니다. 뭐 모바일 경선을 뭐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거친다고 했을 때 지금 대선 이후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또는 야권 지지층의 시선이 과연 어떨 것인지 생각하면은 역시 대단히 불투명한 앞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쇄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단순하게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어떤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령 예컨대 현재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용적인 노선을 좀 보이고 있어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 좌우 연정 같은 것도 좀 시도하고 있고 그런 가치의 변화를 민주당이 끼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새누리당은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뭐 가령 등록금, 무상교육 또는 여러 가지 뭐 통일관도 현 정부와는 좀 더 달리 가고 있고 맞아요. 의사조치 뭐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던 것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 룰 문제, 그다음에 4월 재보선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5월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세 가지 변수가 당을 더 쪼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 뭐 사수파, 분당파로 또 나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의 논의들은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뭐 실질적인 다당제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텐데 단순하게 인적 쇄신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새로운 깃발 아래 민주당이 헤쳐 모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정계 개편 얘기까지 결국 나왔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민주통합당이 분당이 되면서 제2의 국민참여당,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당이 다시 탄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친노가 결국 정치 못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거론하는 방식은 사실은 정치 실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전략을 짤 때 쉬운데 저는 저같이 좀 평론을 하고 학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 야당의 문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건 뭐 사실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좀 통합진보당이나 우리나라 전체 진보 야당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그 소위 야당 운동, 진보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뿌리가 뭐냐면 87년을 전후로 한 일박 국가 구성체, 사회 구성체 논의에서 시작된 맞아요. 사구체 논쟁부터 시작했죠. 세력입니다. 조금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논의의 초점은 국가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것의 인식론적인 뿌리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운동, 산업운동, 반자본주의 이런 거군데 지금 적어도 이른바 87년 체제가 이번 2012년 대선으로
전 마무리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보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보가 결집해서는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른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진보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적어도 1987년을 전후로 했던 이른바 엄청난 양과 질의 사회 구성체 논쟁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그런 식의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또 학자들도 그런데 굉장히 깊이가 약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날 한국 진보의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교수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준비를 많이 했고 학생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해서 네. 그게 정치권으로 반영이 되는데 요즘은 모든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 있어서 네. 사회 전체의 비전을 놓고 역사적인 안목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이라면은 야권 내의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을 이제 합니다. 네. 예. 일단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가능할 것인가?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대단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자기 힘을 가지고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가지고 다음 선거들 예를 들면 뭐 2014년에 지방선거라든가 2016년에 총선이라든가 또 5년 후에 있게 되는 대선이라든가 여기서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를 야권 지지층한테 심어주지 못할 때 그때는 결국 다른 야당, 새로운 어떤 대안야당의 출연이 또 당연히 이제 요구가 이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뭐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가 어떤 이제 중심이 되면서 기타 이제 다른 신당 세력의 이제 규합을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또 이탈하는 어떤 세력들과 이제 함께 이제 손을 잡았을 때 또 민주당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당 세력의 어떤 규합과 어떤 등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야당이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적인 야당이냐 그것이 그 일정 속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가느냐 여부 그러니까 야권이 다당제로 가느냐 여부는 지금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정말 새로 태어나서 야권 지지층한테 앞으로 가능성 희망을 좀 안겨주는 야당으로 보이느냐 여부 만약 그것이 비관적이다 이거는 답이 아니다 여전히 안 된다 하면은 아마 야권 지지층들도 다른 선택을 하는 쪽으로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여기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잠시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이게 중계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이 끝나면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그냥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안철수 전 교수가 돌아와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민주통합당에 있는 그 비주류 비노 세력들이 나아가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세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왜냐하면 되냐 안 되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가봐야 알죠 사실. 그렇죠. 예, 뭐 전쟁이 역술인 비슷하게 되는데 저는 안 후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개파로 나누어져 있는 한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념적인 형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내놔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니들이 갖고 있는 개파 정치, 다시 말해서 저는 그걸 귀족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예요.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서민과 같이 있어야 될 민중과 같이 있어야 될 운동권 세력이 지금 귀족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 안 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개파 정치래요. 한나라 새누리당의 개파 정치와 민주당의 개파 정치는 성격이 달라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깨는 겁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깨는 내려놓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먹고 살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저는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 상당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이나 무슨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당이 이 소위 당무위원들, 소위 정당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뭐라면 생계형 정치라고 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 현실 정치에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 혁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전혀 다른 형식으로 당의 조직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 그걸 보여주기도 전에 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 자체가 자기 조정 능력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에 회의가 있고 그렇죠.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홍 교수님은 그러면 안철수 전 교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정치를 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전 원래 안철수 전 교수 지지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잘 할 거냐, 효율적으로 잘 조직을 해낼 거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사실 대선 과정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 사실은 유구무원입니다.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보 중에 캠프 안에서도 사실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성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지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는 유명인, 그동안 제가 보기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야만 그렇죠.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질적인 변화가 그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은 크시군요. 물론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현상이 대선을 거치면서 그 인물과 현상이 충분하게 분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시대적인 과제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 구태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임계점까지 꽉 찼던 거죠. 그 임계점을 풀을 수 있는 인물이 안철수라는 인물로 대두가 됐고 그런 욕구, 시대적인 욕구가 투영이 돼서 안철수 현상이 거침없이 커졌는데 대선을 지나면서 이미 장외로 안철수 전 후보가 퇴장하면서 인물과 현상은 좀 괴리된 상태로 휴어산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역시나 안철수 교수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기존에 자신이 염증을 내고 혐오했던 구태 정치에 대해서 가령 새 조직에 대해서 염증과 동시에 필요성을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그래서 가령 그 나름 잠복기 동안 안철수라는 인물이 또다시 내가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갖고 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에 어떤 가령 기존의 구태 정치나 이런 것들을 쇄신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콘텐츠가 있는지를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떤 야권 정계 개편에 구심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적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높았던 안철수의 그 인기도 상당히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한계도 드러낸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여운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과정, 마지막이 좋았거든요. 그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자신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고 이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 상황을 아쉬워했던 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안철수의 그 정치 재개의 어떤 그 이제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이제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정말 만약 안철수 전 교수가 중심이 된 신당이 출연했을 때 성공을 정말로 할 것인지 여부.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바람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람으로 이게 가능한 환경이 이제 아니거든요.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철수라는 정치인도 원점에서 앞으로 계속 검증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해서 또는 그 정치적인 대응 능력에 있어서 다 이렇게 검증을 이제부터 새롭게 거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얼마만큼 앞으로 과정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자신이 얼마만큼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거를 성공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아마 상당 부분은 1차적으로 자신한테 이제 달려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 놓고 봤을 때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앞서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면은 좀 분명하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앞길을 저렇게 제대로 찾지 못할 때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가치나 의미는 더 그럴수록 이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계속 안철수 전 교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빨리 정치권에 안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빨리 등장해봐야 선거가 지방선거밖에 없어요. 내년에 재보선에 뭐 와봐야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공천받고 당선돼야 되는데 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옮기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등판 시점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또 대선 과정이랑 또 막 이래 지금 상황으로 봐서 기억하기도 싫은데 이거? 일단 뭐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을 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보선에서 유리하고 가령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입국을 다시 할 것 같은데 뭐 전언에 따르면 정치학 서적을 많이 들고 와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과거에 DJ가 했던 방식으로 아테디전 같은 것들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자기 콘텐츠와 어떤 새를 만들 것이고 초반에는 과거의 구태 정치인들이 복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네트워크적인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기존에 뭐 지금 현재도 뭐 역시 전언에 따르면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약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원래 캠프에 계셨잖아요. 뭐 배제대 분도 있겠죠. 정현정 교수님이랑 김민정 교수님이랑 다 같이 계셨잖아요. 저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뭐 깊이 있는 얘기 잘 모르고 일부 분들은 뭐 메신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좀 도모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등판 시점에 대해서는 가령 뭐 집권 정당이나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지지율이 좀 빠질 시점이라던가 이런 타이밍을 또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철수 전 후보가 공격했던 게 정당 정치란 말입니다. 그렇죠. 구태 정치. 근데 그분이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정당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실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정당을 새로 만들자니 본인이 얘기했던 구태 정치에 다시 빠질 딜레마가 돼 있고 함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조직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치할 수 없다는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아마 미국에서 혹은 측근들과 저는 뭐 측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최측근들과 기왕의 정당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조직이 뭘까? 이걸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거는 기대의 가장 큰 원천인 게 그게 새로운 2013년 다시 말해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진보 정치이며 그게 새로운 형태의 조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정교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조직들이 필요한 건데 이 삼박자가 갖춰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느 시기에 그걸 드러낼지 그분 스타일을 제가 아는데 먼저 공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남겨두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국민들한테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그 몰아붙이지 말고 기다려 보시죠. 새로운 것을 들고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군요. 아까 이기주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 안철수 전 교수 재보선 출마 문제는 좀 하반기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겠죠.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얘기한 대로 4월이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취임 효과 이런 것도 있고 또 당장 이제 민주통합당의 어떤 체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당권 경쟁 이제 결과 어떤 이제 질서가 구축될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게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4월 재보선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쭉 그 재판 진행되는 걸 훑어봤더니 서울하고 이제 부산 아무래도 안전 교수가 좀 관심 가질 지역 여기서 그때까지 뭐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는 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강동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재보선에 이제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수순 밟는 거 이건 좀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그 전에는 좀 이를테면 그 전 단계의 어떤 좀 뭐 행보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그렇게 이제 재보선을 본인과 또 가능한 뭐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약간 명 더 있다면은 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또 자기의 어떤 그 소수라 하더라도 자기 세력의 어떤 국회 진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또 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신당 창당이라는 것도 만약 그 수순으로 간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좀 전망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정한 세교합이 된다면은 이제 내년에 있게 되는 이제 지방 선거. 여기서 결국은 이제 야권의 중심이 이제 누구냐. 그거가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가려지는 아마 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수적으로는 이제 소수일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 서로 출범한다 하더라도 서로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뭐 한 몇십 명 현역이 이제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보면 이제 소수고 열세인데 하지만은 만약에 그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신당이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엄청난 거죠.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게 지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파괴력의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뭐 단지 수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항상 함께 했는데 지금 다른 길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의원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으로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문재인 의원 행보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요즘에 트위터 대통령 만들자라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더라고 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뭐 자꾸 이제 민주당 비판하는 얘기만 해서 좀 못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비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비판의 얘기거리가 많은 뭐 그런 상황인 거로 이제 보이고요. 문재인 전 후보 같은 경우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좀 발언하고 움직임이 너무 빨리 좀 이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과거도 이제 과거 대선 그 이후에 보면은 대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발언을 하고 이런 그 전례를 제가 특별히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례하고 비춰봐서도 상당히 좀 빠르다 하는 이제 느낌이 드는데, 근데 더군다나 이번 대선 결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 선거에서 뭐 질만도 했던 거 진 거하고는 또 의미가 좀 이제 다른 게 정말 그 이번에 그 야권 지지층들 같은 경우 엄청난 뭐 멘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충격들을 뭐 많이들 받았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예상을 못했었던 어떤 패배라는 이런 측면 또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를 패배로 결국 가져가 버린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여느 선거에서 진 거하고는 또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전 후보가 사실은 다른 후보들의 사례보다도 더 무겁게 책임을 의식하고 좀 그거를 국민들한테 좀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단 순서인데 그 과정은 글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별로 얘기를 들은 게 많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없이 바로 이제는 또 재기를 위한 새 출발을 위한 그 다음의 얘기들이 바로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는 상당히 좀 이제 당혹스러운 게 이제 사실이고 이거는 좀 적어도 그 야권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국민들한테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안철수 전 후보와 민주통합당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건 민주통합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민주통합당이 지금 전열을 재정비할 계기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마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신 분이 관리형이라면 경선 관리만 결국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보실 거는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대표가 하실 텐데 이분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라인 아니에요. 사실상 뭐 수렴청정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격수로서의 야당의 역할이 나타나면서 아주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배제할 수 뭐 예민한 질문은 또 제가 답을 해야겠네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또 조금은 제가 박기춘 원내대표랑 그 뒤에 있는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 개를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몇몇 방송에 나와서 친노의 책임론에서 좀 한 발 벗어나려는 듯한 정치 구단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가령 과거에 이제 국정원 직원 뭐 선거 개입 의혹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증거가 부족한데 좀 뭐 만류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모두 다
뭔가 좀 한 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뒤에 이제 박규천 원내대표는 생각보다 비교적 강경한 모습을 뉘앙스를 보이고 있죠. 네. 가령 이동욱 헌재 소장 이제 후보자의 경우 최강의 검증팀을 꾸려서 낭만시키겠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분명히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된 거기서 판단에 따라서 뭐 이동욱 헌재 소장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건 지적하겠지만 네. 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고 그 과정 내에서 충분히 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그게 자칫 어떤 내부의 균열을 다독거리고 결속을 위한 화살을 외부로 돌린 듯한 인상을 풍길 수밖에 없다면 그럼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쇄신은 안 하고 다시 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 여야 관계 문제가 이제 상대적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단 이제 견제거든요. 그렇죠. 비판과 견제를. 뭐 대선에서 졌어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또 견제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는 윤창중 대변인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러니까 야당은 그냥 입 닫고 있어라 했던 건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은 기본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지금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이제 초기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좀 그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가 이제 내걸었었던 공약이나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주는 과정, 어떻게 하는지 좀 보는 과정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것까지 좀 사사건건 뭐 이렇게 이거 다 제동 걸고 이런다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의 의미를 또 이렇게 저버리는 그러한 이제 그야말로 좀 비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면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에 대해서 뭐 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는 또 전혀 아닌 거로 보거든요. 야당의 기능을 당연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좀 이렇게 48%층을 좀 자극하는 인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가급적 좀 피하는 게 특히 초기에는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48% 그 층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거를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그 층의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또는 국민 대통합의 어떤 원칙에 좀 너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그런 인사가 있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견제하고 비판적 역할을 하는 건 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정권 초기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봐주는 이런 기간이 이제 필요하고 다만 그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건 또 야당이 또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니문 기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결혼식 마치자마자 허니문이 깨졌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윤창중 대변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허니문 기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 유창성 박사님은 지금 또 울산에서 특강이 좀 있으시네요.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KTX 타고 가야 된다 그러셔서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서 저희가 예고드렸었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저희가 엑기스만 좀 뽑아봤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좀 보고 거두절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해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을 받고도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이후 숱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저희 민주통합당 탓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백척간도 지인일보의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비대위는 우선 철저하고도 냉정하게 지난 대선을 평가하겠습니다. 패배의 책임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패배의 원인과 선거 전략을 제대로 분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당의 혁신과 수권 정당으로서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닦아놓겠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혁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더 깊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국민 여러분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해 분걸 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첫 기자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 경선 관리 잘 하겠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문재인 씨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대선 진 이유가 아쉽죠, 아직도. 결국은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일화해서 그렇게 나가면 진다는 걸 이미 4월 총선 때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지고 나와서는 이제 와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아니 4월 총선 때 내려놨어야죠.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좀 가슴 아픈 얘기, 폐부를 찌른 얘기일 수 있지만 문희상 씨가 민주당의 엄청난 조직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내놓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저렇게 몇몇 지도부가 바뀌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오늘 어쩌다 이렇게 민주당하고 이렇게 그 원수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거듭나길 바라는 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렇게 해서 잘 안 돼요. 지금 아직도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웅다웅하고 자기 사람끼리 바꿔놓고 내가 안 되면 내 밑에 있는 사람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 또 뼛속까지 바꾸겠다. 당위적인 얘기를 잘 하셨고요. 또 이게 매번 각 당의 비대위원장들이 아마 계속 곰탕 우려먹듯이 얘기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지만 또 워낙 경륜도 있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더 증폭이 돼서 이른바 창조적 혁신이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신중하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민주통합당 그리고 안철수 전 교수에겐 여기서 좀 그만하고요. 이제 박근혜 새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그